미국 방위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동 개발을 하자는 역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먼저 나섰고 뒤이어 미국 GE까지 나선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십 년간 한국의 엔진을 팔고 기술은 절대 주지 않으며 철저히 갑의 위치를 유지해온 나라들이 왜 갑자기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제안에 뭐라고 했을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철옹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 공군 전투기 획득 담당팀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평범했습니다. 기술 협력 현황 점검, 장비 유지 보수 계약 협의. 늘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 측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타이거 아이 사건이었습니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야간 침투용 탐지 장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최첨단 장비였죠. 그런데 미국 측은 한국군이 이 장비를 무단으로 분해해 내부 기술을 분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강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교 채널까지 동원된 심각한 사태였죠. 저는 그 조사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측 기술자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내고 구입한 장비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내부를 들여다볼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국 본사에 보내서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전투기는 땅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고 기술 보호는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심정인지는 솔직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KF-16 도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한 KF-16은 한국 항공산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소프트웨어와 항전 장비는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수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죠. 자국산 무기를 전투기에 통합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에는 항상 막대한 비용이 따랐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속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곧 국력의 차이이고 그 차이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굴욕을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2000년대 초반 저는 인도 방산 당국자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자국산 경전투기 LCA 테자스 개발의 한창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인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964년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아 미그 전투기를 생산해온 나라였습니다. 항공산업에 기반이 있었고 엔지니어도 많았습니다. 자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인도 방산 관계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요? 우리는 소련과 함께 전투기를 만들던 나라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는 비행기를 조립하던 나라 아닙니까? 비교가 됩니까? 저도 솔직히 그 말에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훈련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T-50 골든 이글.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서 만든 훈련기였습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차피 합작이잖아.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시선이 지배적이었죠. 저도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4세대 전투기 제20을 막 개발한 참이었고 자신들만의 엔진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회의에서 만난 중국 관계자들은 한국 항공산업을 언급할 때면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엔진도 못 만들잖습니까? 레이더도 수입해야 하죠. 그게 무슨 전투기 개발입니까? 부품 조립이지. 그 냉소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완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중국도 엔진은 러시아산입니다. 일본. 라이선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한국이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테자스가 실전 배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결국 33년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를 고집하며 국내 부품에 의존하겠다고 했지만 완성된 테자스에는 미국산 엔진이 달려 있었고 이스라엘산 레이더가 올라갔습니다. 40년의 노력이 결국 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인도와 비교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경로를 걷겠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는 방식.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KF-21 사업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4.5세대 준스텔스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 그 소식이 방산업계에 돌았을 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기체는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엔진은, 레이더는 결국 미국에 손 벌려야 할 거야. 그런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언론의 화려한 발표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방산 컨설턴트 자격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카이는 KF-21 개발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시설을 둘러보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달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한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엔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산 엔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다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화는 40년간 GE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해왔습니다. 단순히 조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그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수리하면서 구조를 익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이 발생하고 어느 부품이 어떤 조건에서 한계를 맞는지. 그것을 40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공식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였으니까요. 하지만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별개의 경로로 핵심 기술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축적해온 회사입니다.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기반 기술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다루는 원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두산이 발전 산업에서 쌓은 기술이 항공 엔진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터빈 입구 온도 1680도를 견디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오십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최정예 전투기 엔진들의 터빈 입구 온도는 1500도에서 1600도 사이입니다. 한국이 그 수치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술 이전 없이, 블랙박스 없이 자신들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으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산의 발전 터빈 기술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진 소식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한국에 접근했습니다. 공동 개발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유럽 최정상의 항공 엔진 회사입니다. 타이푼 전투기와 F-35의 엔진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 롤스로이스가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뒤이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나섰습니다. GE입니다. F-404, F-414, F-110. 한국의 거의 모든 현역 전투기에 엔진을 납품해 온 회사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고객으로 두면서 기술 이전은 거의 하지 않았던 바로 그 회사가 이제 와서 공동 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희가 왜 나섰는지는 자명했습니다. 한국이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희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장착한 KF-21을 수출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나선 겁니다. 같이 만들자고. 그러면 기술을 나눠 갖고 수출도 함께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방위산업계에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희의 제안을 거절한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이 기술 이전도 해주고 수출 제약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뿌리친 나라.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2011년 타이거 아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내고 구입한 장비의 내부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KF-16 도입 때는 미션 컴퓨터 소스 코드 공유가 거부되어 국산 무기를 자국 전투기에 탑재하려면 미국의 허락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FA-50 수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전투기 FA-50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FA-50에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려면 미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자체 개발 중인 훈련기 T-7A 레드호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FA-50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미국 기종에게 수출 우위를 주기 위해 한국 제품의 최고 성능의 미사일 통합을 막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은 수십 년간 기술 종속과 수출 제약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7년부터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국산 항공 엔진을 개발한다. KF-21 블록 3에 들어갈 독자 엔진을 한국의 기술로 만든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해외 방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다릅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선박 엔진과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레디스 글로벌 방산 커뮤니티에서 인도 누리꾼으로 보이는 이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도는 40년간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여, 행운을 빕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일정표의 몇 배를 곱해보세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인도처럼 될까? 그런데 한국의 속도는 이미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2015년 개발 착수 이후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1월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개발 시작부터 비행시험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1년입니다. 인도 테자스가 33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숫자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군사 전문가 루벤 존슨은 이를 두고 공포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속도라고. 이토록 빠르게 진행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유럽의 무기 공급 업체 MBDA 관계자들은 2023년 말레이시아 리마 전시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기반의 견고함과 파트너십 관리 능력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AIM-120 미사일 통합을 막자 한국은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티어를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졌구나.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수출 실적이 말해줬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유럽 나토 무기 수입 점유율은 6.5%였습니다.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는데 수십조 원을 썼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한화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와 직접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시장 공백을 운 좋게 메웠을 뿐이라고. 하지만 하이마스를 제치고 천무가 선택된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납기가 더 빠르고 사거리가 더 길었으며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성능으로 이긴 겁니다. K2 전차는 러시아 전차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이 전 세계 수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KF-21 블록 3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텔스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산 엔진이 달린 전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산 엔진이 달려있으면 미국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이라면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한국 독자 엔진 개발의 진짜 의미입니다. K2 전차는 이미 독자 엔진을 씁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투기 엔진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방위산업 독립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방산 사업을 해온 저로서는 이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나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간 엔진을 조립하면서 구조를 이해했고 발전 터빈에서 연소 기술을 키웠고 결국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온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엔진의 핵심 성능 지표, 즉 터빈 입구 온도 1680도라는 수치가 세계 기준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F-35에 들어가는 프렛 앤 휘트니 F-135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가 약 1700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수치가 그 근방입니다. 양산 전투기 중 최정예 엔진과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40년 동안 실패한 것을 한국은 왜 할 수 있을까요? 루벤 존슨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다릅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 소재 기술, 정밀 가공 능력은 인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고온 고압 환경을 다루는 기술이 이미 산업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블랙박스를 들이밀었을 때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들.
타이거 아이 사건의 굴욕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독자 개발의 의지를 불태운 연구자들. 기술 이전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40년간 라이선스 엔진을 조립하면서 그 구조를 몸으로 익힌 한화의 기술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이와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이 왜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두려워서입니다. 한국 엔진 개발이 성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자신들의 시장을 위협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인은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주겠습니다. 수출 제약도 걸지 않겠습니다. 믿어달라. 한국은 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를 밤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군이 준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한국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이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무기를 수출합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 기술을 독자 개발합니다. 허락을 기다리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결정합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1990년대 초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을 원하는 눈빛이었죠.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먼저이고 인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천무가 하이마스를 이겼을 때 누가 인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말했습니다. KF-21 개발이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누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 관계자들 스스로가 경악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기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의 승리라고 봅니다. 굴욕을 당해도 분노를 허비하지 않고 에너지로 바꾸는 나라. 블랙박스를 들이밀어도 그것을 40년간 조립하면서 그 안을 이해하려는 나라. 공동 개발 제안을 받아도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며 독자의 길을 선택하는 나라. 한국은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나라라고들 합니다. 동시에 당한 것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 기억이 함께 작동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나옵니다. 루벤 존슨이 분석한 대로 한국은 이제 안보 소비국에서 안보 공급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는 단순한 무기 판매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협력과 서비스,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을 고객으로만 봐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두려운 나라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두렵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배우고 쌓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라. 그 나라를 30년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온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 정신이 결국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